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에서의 조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라서요. 오늘도 변호사만 두 분 모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중재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 변호사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자정 전에 끝난 것으로 들어서 뭐 이제 곧 조사 검토 작업이 끝나면 새벽 1~2시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 다 나왔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가 돼서야 나오더라고요. 그 조서 검토라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까? 조서 검토는 이제 조서의 양이 어느 정도 많느냐, 많이 있느냐, 이제 그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는 조사를 한 14시간 남짓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피의자 신문 조서의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부터 검토를 하는데 그 자기가 진술한 내용 중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을 특히 지적을 해서 이걸 수정, 보완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 처음에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무죄를 다투는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게 영장 심사나 아니면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쓰여질 것이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자기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다던가 아니면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곡해되어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뭐 영장 심사나 아니면 나중에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처음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말이 틀리냐. 그러면 사실 피의자는 이제 피고인의 어떤 진술이 모순이 되게 되면 이제 신빙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자기가 정말 진술한 대로 잘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죄를 다투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걸 읽어봤을 거고 또 아마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 말고 변호인도 다 읽었을 거예요, 같이. 4명이 같이 들어가셨던가요? 4명인데 뭐 다는 읽지 않았겠죠.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변호사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 전 대통령도 검토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증거로 쓰일 거에 대비해서 불리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검토를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을 하면 이제 수정을 해야 하거든요. 뭐 고친다는 거죠. 그렇죠. 삭제하고 보완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도장을 찍거나 뭐 지장을 찍거나 이렇습니까? 전에 저희가 이제 타자로 하는 그런 때는 줄을 딱 긋죠. 가 몇 자, 상 몇 자. 뭐 그래서 밑에 뭐 더 보완하면 가 몇 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거의 이제 컴퓨터 워드로 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하면 그 완벽하게 수정을 한 다음에 서명 날인 간인을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도장을 가지고 가면 도장으로 간인 서명 날인 하고요. 없으면 이제 지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는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7시간 정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처음에 받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습니다. 이 뭐 돌발 질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준 거니까 일반인들도 이렇게 조서를 수정하는데 6시간, 7시간 사용할 수 일반인들도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그런 이의 제기를 안 받아줬다간 당장 법정에서 검찰에서뿐만 아니고 법정 가서 아유 검찰에서 뭐 내 얘기 하나도 안 듣고 저 엉터리로 적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뭐 검찰에서 당연히 받아주는 거고요. 일반인의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검찰 조서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상 경찰에서 받은 조서는 법정에 가서 그냥 나 그 내용 부인한다 하면 그냥 끝나요.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검찰 조서는 거의 증거로 쓰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영상 녹화까지 했기 때문에 무슨 뭐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조사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한 얘기가 잘못 기재가 됐는지를 엄밀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녹화까지 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뭐 A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피의자가 그래놓고 나중에 조서 전체를 읽어보니까 A라고 된 부분이 좀 자기한테 불리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얘기 안 했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뭐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워드가 있으니까 통째로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대로 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당신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뭐 진술을 바꾸면은 그게 그대로 나타나게 조서에다 그대로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한 부분은 직접 자필로 써라 그러면
앞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엉뚱한 얘기하느냐 이렇게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네, 그 말씀 중에 어제 영상 녹화했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자, 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A라고 진술했어요. 근데 나중에 고치는 과정에서 그거 아니고 내가 B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 영상 녹화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리로 고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근데 이제 우선을 떠나서요. 네. 일단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열람을 하고 뭐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이제 서명 난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조서로서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데, 네. 이제 법정에 가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 당시 잘 못 봤는데 네.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아니면 이 어떤 얘기 중에서 이것은 잘못 적혀 있다. 이제 그게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영상 녹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봉인을 뜯고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법정에서. 그래서 네. 영상 녹화에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그런 불일치점이 문제가 되면 그 영상 녹화 자체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제 조서를 검토할 때 영상 녹화를 보면서 하지는 않았겠죠. 나중에 이제 영상 녹화를 보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영상 녹화는 추후에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예. 피의자 변호인에서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어떤 법정 절차에서 필요할 때는 이의 제기할 때는 그걸 저희가 영상 녹화를 보면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은 법정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죠. 네. 어제 뭐 그런 일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말 명백하게 검사가 듣기에는 분명히 A라고 얘기했는데 네. 뒤에 가서 말을 바꾼다. 네.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볼 수는 있죠, 그 자리에서. 아. 그래서 이제 전체 문맥을 보고 네. 이게 정말 뭐 이런 뜻이 아닌데 A라고 잘못 적힌 건지, 아니면 분명히 A라고 대답해 놓고 뒤에 말을 바꿔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B라고 바꾸는 건지, 그건 뭐 문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이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이 시간대 오전 조사 상황 검찰에서 이제 백브리핑으로 브리핑한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 모른다, 부인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오후 조사, 저녁 조사에서도 대체적인 흐름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부인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뭐 진술서라든가 뭐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증거를 들이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 부인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이른바 모르쇠 전략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게 통할까요? 저는 검찰에서 뭐 어느 정도의 증거를 수집했는지는 네. 모르지만 지금 알려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정도의 증거를 수집했다면 네. 뭐 모르쇠 전략은 안 통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모른다고 하느냐?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정해 보십시오. 그럼 100억대 뇌물, 300억대 뭐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뭐 횡령 배임 다 인정되는데, 네. 그러면 뭐 인정을 한다 하더라, 인정을 해서 뭐 조금 개전혜정이 있구나 이런 점을 좀 나타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 구속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순간 끝난다. 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물론 뭐 그중에 본인 생각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점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도 뭐 이해는 돼요. 네. 인정하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다스 같은 경우에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뭐 검찰 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일단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해서 물론 다스의 경영에 참여했던 핵심 측근들, 뭐 네. 김성호 전 사장이랄지 권승호 전무, 그리고 현 강경호 사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경영 팀장 이런 사람들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자기가 개입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떤 임용계약서나 뭐 참여로 된 그런 것들이 작성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술만 가지고 이걸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논리를, 법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제 도곡동 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아마 서면으로 어떤 뭐 본인이 다스를 설립하고 이제 그런 건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뭐 이영배 씨랄지 그다음에 이병호 청계대단 사무국장이랄지 네. 재산 관리한 사람들조차도 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네. 도곡동 땅의 일부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수리하는 데 들어갔고 또 이시영 씨가 거기서 마음대로 10억 갖다 쓰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명백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실무에서 알아서 돈 관리를 한 것이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다스의 실소유주는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다스 부분에서 실소유주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자금 한 300억대 넘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BBK와 관련된 140억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권력을 동원하고 LA 총영사들을 갖다가 뭐 같이 그 네. 회수하는데 개입하게 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직권남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에이킹건프라는 그러한 삼성의 자문 법무법인을 통해서 또 500만 달러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럼 이런 네. 것들이 다 뇌물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소유죄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확정이 돼버리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법적인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다스의 실소유죄라는 게 증거를 대봐라. 진술 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스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제 불법 자금 수수 문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제 알려진 바로는 2007년에 금품을 받은 사실만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술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그렇게 진술했다면은 결국 네. 뭐 공소시효 문제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뭐 돈을 받은 게 정치자금으로 만약에 규정이 된다면은 뭐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네. 이미 만료가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뇌물로 규정이 된다 할지라도 2007년 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왜냐하면 2007년 12월 21일 날 우리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네. 그때 뇌물이 1억 이상이면은 공소시효가 그 전에는 10년이었습니다. 네. 2007년 12월 21일부터 15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받은 것만 인정하면 뇌물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거죠. 물론 네. 2007년 받은 것부터 그 이후에 받은 것까지 전부 포괄일죄다. 뭐 같은 방법으로 뭐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이건 전부 같은 일죄다 하면 맨 마지막에 받은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돼요. 그런데 뭐 돈을 준 사람이 여러 명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개개의 범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받은 거라면 뇌물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거죠 이미. 네. 그다음 혐의 좀 보겠습니다.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자 지금 이 수수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팔성 전 회장에게서 22억 원 받은 혐의. 역시 모른다거나 측근들로 돌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넘어갈 수가 없죠. 일단 뭐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뭐 김백준 전 기획관을 비롯해서 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가져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사용할 것까지 다 지시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다 뭐 제가 볼 때는 인정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돼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대선 전에 받은 것과 대선 이후 재임 중에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취임 전에 받은 것과 취임 이후에 받은 거 있는데 이 받은 돈 자체를 어떤 뇌물이 아니고 이제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정치자금. 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자금이면 일단은 법정형이 굉장히 낮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공소시효가 7년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리적인 측면은 그걸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정치자금이 아니고 이제 뇌물이라는 법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뇌물이면 그럼 공소시효 완성됐느냐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재임 기간 중에는 어차피 내후 외환의 죄를 제하고 이제 소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럼 공소시효가 이것은 중단이 된 걸로 중단은 이제 정지가 된 걸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대선 전에 받은 거에 자체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뭐 대선에서 당선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사전 수뢰죄가 아니냐. 그래서 당선인이 이전이나 당선인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니 그걸 뭐 그 법을 적용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이제 법리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게 뇌물로 갔을 때는 뭐 형량도 마찬가지고요. 시효에 있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지만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인으로서 받은 거니까 정치자금법이다.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재판을 가게 된다든지 영장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사실관계에서 받았냐 안 받았냐부터 따지겠지만 그다음에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 논리로서 방어를 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고 뭐 측근들 얘기를 좀 일부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사저에 모인 측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나갔다는 것도 어떤 메시지가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그게 뭐 나만 내 주장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예. 이건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정말 뭐 40년 집사라고 하는데 네. 더군다나 뭐 분명히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내가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어제 재판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나도 남은 수사나 뭐 재판이 있으면은 뭐 성실히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좀 예. 의아하면서 좀 깜짝 놀랄 그래서 발언이었어요. 뭐 지금 뭐 김백준 총무기획관에게 그동안 뭐 수사, 기소 지금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게 단순한 이전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에 의해서 무슨 뭐 있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는 거로 보기에는 지금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전 대통령의 얘기는 글쎄 나만 깨끗하면은 될 일이 아니다. 그건 좀 저는 뭐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 김백준 저 총무기획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만약에 이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부인을 하거나 할 경우에 뭔가 자기가 추가로 내놓을 것 같은 것처럼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당시에 상당히 이제 협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40년 지기 아닙니까? 최측근이죠. 가장 최측근이죠. 최측근이고 이제 고려대 2년 선배 정도 나이는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이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을 관리한 사람을 한 명으로 몰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 두고 서로 이렇게 차단하는 형식. 측근 자체도 A가 하는 일을 B가 모르게 하는 그런 형식의 좀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새로운 것도 다 또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전 대통령이 향후에 영장이 됐건 아니면 재판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측근들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아랫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아랫사람들의 진술을 탄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는 계속 아랫사람과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참 난처하겠네요. 예, 아주 뭐 특이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뭐 첨언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뭐 수사를 일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피의자가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무슨 뭐 경제적이든 뭐 정치 권력이든 힘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얘기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처벌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뭐 확신이 들 정도 그 정도 단계까지 가면은 지금 뭐 미투 운동 마냥 지금 측근들이 이미 진술을 한 측근들도 더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지금까지 뭐 입을 열지 않던 사람들도 더 얘기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백준 총무기획관 말고 추가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분이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기는 뭐한데 지금 예를 들면은 조카인 이동형 씨조차 다스 자기 아버지 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은 씨는 막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차피 처벌 받을 것 같은 확신이 들고 더군다나 자기만 자꾸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예를 들면 뭐 이상은 씨도 더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겁니다. 지금 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뭐 이전 대통령이 꼭 유죄다
뭐 아니면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말이 맞다 꼭 그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수사를 하다 보면은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거나 뭐 보도가 됐거나 하는 내용들을 주로 여쭤봤는데요. 제가 두 분 다 검찰 출신이시죠? 두 분 상대로 잠깐 취재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어제 검찰에 뭐 아직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조사와 관련해서 뭐 분위기라든가 뭐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에 혹시 들으신 내용들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한가요? 엄청 철저하고요. 예. 또 외부로 이게 나가면 저희 같은 또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래도 검찰이 난처할 수가 나름대로 있는데 취재하려고 노력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네. 추궁을 깊게 안 했다는 거죠. 추궁을 깊게 안 이게 들어갔다. 원칙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 네. A라는 거에 대해서 묻고 나서 부인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네. 증거를 제시하고 네. 또 뭐 측근의 진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말이 틀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확보한 어떤 서류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외장 하드에 보면 당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다. 있는데, 그러면 예. 사실 질문 하나를 하고 네. 서로 주고받고 추궁해서 쭉 가야 하는데 네. 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그냥 듣는 거에 불과했다는 거죠. 네. 그 자체는 어제의 조사 자체, 그래서 이제 조사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어제 조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속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소환 조사했지 않나 이제 저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요시키기 있어요.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어떻게 그 보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해서 옥을 죄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수사가 아니고 영장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피의자는 조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전에 피의자 조사 안 해서 영장이 기각된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더군다나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받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주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영장 심사 때 이걸 제시를 해서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이 거짓말이다. 신빙성이 없다.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고 검찰이 어제 조사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검찰은 원래는 뭐 제가 듣기로는 새벽 1시 전에 네. 끝날 것이다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원래대로 계획대로 간 것 같습니다. 거의 네. 12시 직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짓말을 갖다 탄핵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이나 의지는 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김 변호사님 말을 요출을 해보면 구속영장 청구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네요. 저는 영장을 뭐 거의 청구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 일종의 뭐 저 외부에서는 예. 뭐 대통령이 2명이나 구속되는 거에 있어서 정치에 부담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하는 경우가 의견들도 있는데 있죠. 예. 근데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전에 이제 검찰이 뭐 권력의 신여다 해서 정치에 뭐 굉장히 관여를 하고 정치에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 검찰은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둘이 구속되면서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 있다. 그것을 고려하게 되면 검찰은 사실 사진기관이 아니고 정치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에 이렇게 수사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 단계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말씀이었고요. 자,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뭐 방송에 나올 때마다 네. 그런 유혹을 느껴요. 취재. 예. 네, 한번 뭐 알아볼까 그러는데 예. 그걸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 지금 예. 수사팀 뭐 정신없고 그다음에 뭐 수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 보고서 작성하고 또 뭐 결국은 검찰총장한테까지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선 뭐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화를 해서 검찰에 알려주면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제가 그럼 그건, 잘못된 예. 질문을 던졌네요. 그건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렇게 전혀 뭐 하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검찰이 물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추궁하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요식행위냐? 요식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검찰의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전에 무슨 뭐 정치보복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추해 볼 때 어차피 다 전면 부인이다. 그죠? 그런데 그걸 일일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고 추궁을 하려면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죠. 끝낼 수가 없죠, 하루에. 그리고 그건 의미도 없다. 그죠? 오히려 뭐 검찰의 전략을 오히려 노출시킬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어제 오면서 여러 주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본인의 주장도 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 자료를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주장과 자료 제시한 내용을 보면서 혹시라도 조사하기 이전에 검찰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만약에 있다면 그걸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요식행위라고까지 저는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김윤옥 여사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장모인데요. 이 수억 원대 불법 자금을 지금 전달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김윤옥 여사를 혹시 소환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원래 이제 검찰은 김윤옥 여사를 이제 소환할 계획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그렇죠.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을 이제 1억 상당을 뭐 달러로 쇼핑백에 넣어서 행정관에 줬다 이제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때만 해도 뭐 김윤옥 여사까지 조사를 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네. 삼성 상무가 이걸 14억 한 5천만 원 정도 받았다는 거죠. 그 돈 중에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이제 전달이 됐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이상주 사위인 이상주 전무가 일부 이제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불거진 것이 미국 뉴욕에 있는 성공의 신부를 통해서 사업가로부터 또 명품백을 받았는데 네. 이천에서 이제 3천만 원짜리 명품백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안에 적어도 뭐 1, 2억 정도 들어있지 않았느냐. 예,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예. 그 범죄 그것도 있고 그러면 김희중 전 실장이 준 1억 원, 10만 달러, 그 다음에 명품백 그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준 수억 원의 돈.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제 포토라인을 세워서 공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비공개로 조사할 가능성이 거의 높아졌다고 보고 이제 검찰도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냐면 김윤옥 씨는 아무리 대통령 영부인이었다 할지라도 뇌물죄의 주체가 안 돼요.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공직을 맡고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줬겠어요? 결국 뭐 이명박 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없었다면 그게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굳이 뭐 부부를 같이 뭐 조사한다 할지라도 부부를 같이 뭐 구속해서 기소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을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그 영부인이었던 사람까지 뭐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연히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사실대로 검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조차도 만약에 이 전 대통령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어봤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포괄일죄가 아니라 명품백을 받은 거는 대선 전에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할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 재직 시절에 받은 특활비 1억 원 이 부분도 김윤옥 여사한테 당시 영부인한테 김희중 부속실장이 전달했다는 건데 네. 둘 사이에 그냥 전달하고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결국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줬을 텐데 그 부분을 검사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 부분 굳이 당시 영부인까지 조사할 필요 없이 이 전 대통령께서 이걸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조사를 했다면. 네. 근데 어차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기 대체적으로 때문에 부인. 그건 이제 나는 모르는 일이라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속영장 청구 여부 아까 거의 뭐 할 거라고 했는데
시점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저희도 대비해야 되고 국민들도 언제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텔레비전에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주말이 될 수 있고요. 주말이요? 빠르면요. 그다음에 예. 이제 다음 주 초 정도, 늦어도 이제 다음 주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검찰 입장에서 이제 속전속결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면 교사 있지 않습니까? 너무 네. 시간을 많이 줬을 때 어떤 굉장히 혼란이 오고 더군다나 향후에 또 지방선거가 또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래서 네.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장 청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장 심사 때 어떻게 되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늦춰질수록 검찰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정치 오해와 혼란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일수록 빨리 처리해버린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예. 이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게 영장 청구는 굉장히 신속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중재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